또다시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팠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후유증까지 겹쳐 찌릿찌릿한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어휴.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손목이 아파서 그래요? 옆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요리사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습니다. 아이, 그러게 얼른 병원에 가보라니까. 미련을 들고 그럽니까? 그러다 손목 나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예, 내일 쉬는 날이니까 병원에 가볼게요. 저기 서랍 안에 파스 있으니까 일단 파스라도 붙이세요. 파스를 붙이니 잠시 통증이 가시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채 5분이 되지 않아 다시 손목이 아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설거지여서 다행이었지 오전부터 통증이 심했다면 정말 손목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설거지와 뒷정리를 끝내고 식당 뒤편에 딸린 작은 방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나니 또다시 서러운 생각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서러웠죠. 지금까지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 저였습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 식당 뒷방에 기고하면서 설거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보, 난 당신도 원망스러워. 갈 거면 나도 같이 데리고 가지. 왜 나만 남겨두고 떠난 거야? 애꿎은 남편 원망도 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요. 사고가 나던 날 사실 저도 남편 차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매화꽃 보러 갈까? 꽃 구경 가자고요? 벌써 매화가 핀 곳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광양에 매화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당신 꽃 좋아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광양까지 가요? 거긴 너무 멀어요. 오호,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다녀야지. 나이 들고 힘 없으면 꽃 구경 가기도 힘들다고. 그럼 우리 버스나 기차 타고 가요. 당신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최근 들어 부쩍 피곤해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전 몸에 좋다는 음식들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줬지만 가는 세월을 어찌할 수는 없더군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쌩쌩해? 그 정도 거리쯤은 갔다 올 수 있다고. 남편에게 무리가 될까봐 운전을 만류했지만 남편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편하다면서 한사코 운전을 고집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아침 일찍 광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매화 축제장은 주말이라 그런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이고,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다들 꽃이 고팠나 보네. 그러게요. 올겨울이 유난히 길었잖아요. 빨리 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들이겠죠. 이야, 역시 당신은 시인이라니까. 어쩜 표현이 그렇게 시적이야? 모모, 당신 이제 알았어요? 내 꿈이 시인이었다는 거? 긴 겨울 끝에 맞이하는 봄축제여서인지 저도 남편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당신 내 말대로 나오길 잘했지? 그러네요. 꽃을 봐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상쾌하네요. 사실 그즈음 저도 갱년기를 겪고 있던 탓인지 기분이 자주 가라앉곤 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남편이 일부러 매화축제를 가자고 한 것이었죠. 전 남편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여보. 응? 갑자기? 당신 덕분에 이른 봄에 꽃축제에도 와보고 나 정말 당신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싶어요. 이야, 이 나이에 와이프한테 이런 고백받는 남편 아마 나밖에 없을걸?
좋다. 앞으로 우리 해마다 매화축제 오는 거다. 알았지? 아이고, 됐네요, 됐어. 하여튼 뭐 말을 못한다니까. 고맙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무척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에게 고마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다면 전 더 많은 감사를 표현했을 겁니다. 광양 매화축제에서 돌아오던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그만 사중 추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 저만 겨우 살아남았죠. 엄마 정신이 드세요? 남편의 놀란 비명소리, 앰뷸런스 소리, 구급대원의 다급한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서 기절했던 전 사흘 뒤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형, 어머니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뜨자 까만 양복을 입은 둘째 아들이 보이더군요. 재호야. 아예 엄마, 저 재호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둘째 아들 재호는 제 의식이 돌아오자 형 재석이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든 아들의 팔에 3배로 짠 완장이 둘러져 있는 게 눈에 띄더군요. 전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재호야, 여긴 어디야? 병원에 있어야 할 얘가 왜 까만 양복을 입고 여기에 있는 거야? 둘째 아들 재호는 의사였습니다. 응당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를 보고 있어야 할 아들이 까만 양복에 완장까지 두르고 있는 걸 보자 불안한 예감이 들어 숨이 쉬어지지가 않더군요. 엄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안정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진 어디 계시냐? 아버진 어디 계시냐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는 저의 물음에 재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아버진. 아들의 울먹이는 대답을 듣자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병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대로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날이 어둑어둑해졌더군요. 재호는 보이지 않고 첫째 손자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손자 역시 까만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 손자를 세워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재석이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나만 두고 어떻게 당신이... 기가 막혔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 옆에서 다정하게 웃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매화꽃보다 제가 더 예쁘다던 농담을 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죽었다니요.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석이와 재호 두 아들이 아직은 안정이 필요하다며 말렸지만 전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발인이라는 것도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이 남편의 장례가 진행됐던 탓에 남편과 이별할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날 남편을 묻고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사고도 남편의 장례도 도저히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설 것 같더군요. 얼핏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 시계를 보고는 남편이 왜 이리 늦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이가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네. 잠이 덜 깬 건지 약기운 때문인지 비몽사몽 꿈속을 헤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도 같습니다. 뚜뚜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두 아들은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당분간 자신의 집에 와 있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게 어떻겠어요? 혼자 계시면 아버지 생각도 더 나고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엄마. 형 집이 불편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몸도 지금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는 건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재호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당분간 병원 치료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부질없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나고 나니 밥을 먹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귀찮기만 하더군요. 아, 엄마, 이러다 엄마까지 큰일 나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의사라서 그런지 재호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제때 약을 먹고 있는지를 챙겼습니다. 그런 아들의 성화 덕분에 조금씩 몸은 나아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한 달 정도 지나서였을까요? 저를 대하는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며느리들의 변화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비해 며느리들이 자주 전화하지도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별로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시아버지를 갑자기 잃어 충격이 컸으려니 했죠. 남편은 유독 며느리들을 예뻐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 후 오랜만에 시댁을 찾은 며느리들이 몰래 나누는 얘기를 듣고선 전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긴데 그래, 동서? 글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사망보험을 들어놓으셨다지 뭐예요? 뭐? 아버님이 사망보험을 가입하셨다고? 갑자기 왜? 그거야 저도 모르죠. 그래서 그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동서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그이가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 성민이 아빠는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참, 형님.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왜 얘기를 안 하셨겠어요? 아주버님도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신 거죠? 이상하다니? 동서,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둘째 며느리는 혹시나 제가 들을까봐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형님, 아버님 사망보험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 얼만데 그래? 2억 정도 돼? 글쎄, 무려 5억이래요, 5억. 뭐? 5억? 아니, 재산도 꽤 되시는 분이 뭐 때문에 그리 높은 보험액을 가입을 하신 거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형님? 동서, 자꾸 감질나게 얘기할래? 더 놀라운 게 뭔데? 그 사망보험금 수혜자가 아주버님이나 그이가 아니고요. 어머님이라고 하잖아요, 글쎄. 형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서, 좀이 아니라 많이 이상한데? 아버님 사망보험 드신 거 어머님 분명히 알고 계셨겠지? 당연하죠, 형님. 평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이긴 한데. 왜? 또 뭐가 있어? 아니, 이상하잖아요. 최근 들어 눈이 침침하다면서 운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던 아버님이 직접 차를 몰고 그 먼 광양까지 가신 것도 그렇고. 듣고 보니 그렇네. 그리고 그이가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긴 한데
서방님이? 서방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까진 안 옮기려고 했는데요. 그날 차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을 향해 돌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순간적으로 핸들을 트셨다면서. 그거야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진짜 아버님이 핸들을 트신 건지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누가 알겠어요? 급하면 자기 먼저 살고 보겠다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며느리의 대화를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사고 당일 남편은 순간적으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조수석을 향해 다가오던 차를 보면서 급하게 핸들을 꺾은 게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전 살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때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회한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이 가고 나니 억울함과 함께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여보, 사망보험에 가입했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며느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며느리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보험에 가입했던 걸 정말 몰랐거든요.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던 마음과는 달리 오해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몸이 아파오면서 한동안 병원에 다녀야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오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보험금이 출발이었는데요. 남편이 남긴 유산까지 문제를 삼더라고요. 두 며느리가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그의 친모도 아니시잖아요. 뭐?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어머니. 그의 키우신 공은 저희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유산이 친모도 아닌 어머니에게까지 돌아간다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어머니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께서 아버님 유산을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양심? 양심이 어쨌다고? 아니 어머니,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버님 사망보험금도 그렇고. 동서, 왜 아버님 사망보험금 얘기까지 꺼내고 그래? 어머님은 몰랐던 일이라고 하시잖아. 형님,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몰랐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주버님도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뭐? 재석이가 뭐라고 했다고? 그렇잖아도 최근 들어 아들들의 연락이 뜸해졌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돈 때문에 저를 오해할 거라고는 일절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동서, 갑자기 성민이 아빠 얘긴 왜 또 꺼내고 그래? 형님, 가족끼리라도 돈 얘긴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요. 어디 아주버님은 그러셨어요? 그이도 사망보험금 5억은 이상하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니들은 지금 내가 그 5억 때문에 니들 시아버지를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냐? 내 남편을 고작 돈 5억 때문에 죽이기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어머니, 그렇게 화부터 내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뭐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될걸. 무작정 화만 내시니 저희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형님? 어머니, 그건 동서 말이 맞아요. 이렇게 화부터 내시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며느리가 아예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5억이며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해 한참을 떠들고 가더군요. 전
마냥 서럽고 분하기만 했습니다. 재석이와 재호가 제 친아들이 아닌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맹세코 그 둘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결혼 후 23살에 딸을 낳고 27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던 저는 부모님의 강권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었습니다. 당시 남편도 아내와 사별한 뒤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첫째 재석이가 12살, 둘째 재호가 8살이었습니다. 전 첫인상이 서글서글하면서 자상한 남편도 마음에 들었지만 둘째 아들 재호가 8살이라는 게 더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제 딸과 같은 나이였거든요. 딸을 생각하면 그때도 그랬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프게 아려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도 상쇄되는 게 아니더군요. 당시 남편이 죽고 전 시어머니에게 딸을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못된 며느리라며 시어머님은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절 시댁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주원이라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이렇게 제가 빌게요. 어디서 네가 강씨 집안 핏줄을 거두겠다는 거냐? 남편 잡아먹었으면 됐지. 자식까지 잡아먹으려고? 썩 나가지 못해? 어머니, 저 못 가요. 저 주원이 두고 절대 못 가요. 뭐야? 네가 정말 나까지 죽일 작정이냐? 당장 나가지 못해? 어머니, 저 주원이 없이 못 살아요. 제발요, 어머니. 딸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제 울부짖음에 시어머니는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당신께서 죽겠다며 난리를 부리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일단 주원이를 두고 가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언니, 엄마가 좀 가라앉으시면 그때 주원이를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조만간 내가 연락할게요. 그런데 그게 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시댁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딸 얼굴을 보기는커녕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곤 어느 날 말도 없이 시댁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전 미친 듯이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시댁이 이사를 간 곳도 딸의 행방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이 퍼붓는 악담을 들으며 딸을 버린 벌을 받나 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재석이 재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혹시나 계모라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혼낼 일이 생기면 몇 번이고 생각을 한 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잘 알고 있었죠. 여보,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돼. 야단칠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하라고. 아들이다 보니 이것저것 손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조금도 귀찮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다. 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들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선지 친엄마처럼 절 따랐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재혼 가정이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재석이와 재호가 제 친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신한테는 너무 고마워. 우리 재석이와 재호가 이렇게 잘 큰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남편은 입버릇처럼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재석이가 제 길을 찾아 사업을 시작한 것도, 재호가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된 것도 제가 내조를 잘한 덕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가고 나니 계모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들 입에서 말이죠.
며느리들이 돌아간 뒤 전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 재석이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둘째 재호는 통화 연결음이 한참을 울린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진료 중이라 바쁜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료 중이라고 해도 재호는 늘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았었거든요. 아들의 반응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겠다던 아들로부터 끝내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도 말입니다. 전 다시 전화를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아들에게서조차 모진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니, 어제 그이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아들 마음 불편하게. 꼭 그렇게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지금 그이도 많이 참고 있다고요, 어머니. 며느리의 막말에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더군요. 참아? 도대체 너희가 뭘 참고 있다는 거냐? 어머, 어머니?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참, 이렇게 말귀가 어두우셔서야. 좋은 얘기도 아닌데 아침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됐다. 나 애비랑 얘기할 테니 그만 끊자. 며느리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며느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이랑 얘기를 하신다니요? 그래, 내가 내 아들하고 얘기를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이도 지금 상처 많이 받았는데 겨우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엄마인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는 거냐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제가 아내잖아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아내인 제가 당연히 나서야죠. 나서? 도대체 네가 어딜 나선다는 거냐? 엄마가 아들하고 얘기를 하겠다는데 네가 뭐 때문에 나서서 가로막는 거냐고. 아이치, 제가 얘기한 거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지금 그이한테 필요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인 저고요. 그이 며칠 전에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세요? 진짜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게 억울하대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을 힘도 없더군요. 둘째 며느리가 떠드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억울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다시 전화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말이지만 사실 전 며느리들이 처음부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재석이 대학 같은 과 동기였는데요. 늘 붙어 다니던 5 친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끔 과제를 한다며 집으로 함께 그 친구들이 몰려와 밤을 새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첫째 며느리는 탐색하듯 집안 곳곳을 살피면서 이것저것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 질문들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탐색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재석아, 혹시 그 친구들 중에 좋아하는 애 없어? 엄마는 유미라는 애가 마음에 들던데 싹싹하고 밝고 너랑 잘 어울리겠다 싶더라. 어머니도 참 다 그냥 친구들이에요, 친구.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석이도 유미라는 친구를 마음에 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친구는 귀염성 있던 유미가 아니라 탐색하는 듯한 질문으로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재석이는 유미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련의 아픔을 달래주다 첫째 며느리와 사귀게 됐다고 하네요. 어딘가 앙큼해 보이는 첫째 며느리가 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으면 그걸로 됐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대학 때부터 뵈서 그런지 전 어머니가 어렵지 않고 제 친정엄마 같으세요. 그러니 어머니도 저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첫째 며느리는 제 예상과는 달리 싹싹하게 남편과 저를 대했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졌었나 싶어 그동안의 이미지를 털어내버렸죠.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린 좋은 고부지간이었습니다. 그건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대놓고 재호가 좋다면서 쫓아다닌 경우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재호가 담당을 맡았던 환자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회진을 돌던 재호에게 어느 날부턴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 선생님, 오늘은 더 피곤해 보이시네요. 환자가 많아서 쉴 틈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해놓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커피를 마시고 와서요. 그건 다른 분께 주시죠. 선생님, 그럼 제가 너무 섭섭하죠?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차 타고 가서 테이크아웃 해온 건데요. 그래요? 그럼 담당 간호사 선생님 들이시면 되겠네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밤새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시던데. 재호는 전혀 둘째 며느리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애가 탄 며느리는 병원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호와 자신이 썸 타는 사이라고 말이죠. 전 그 얘기를 재호가 결혼한 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재호가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이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얘기하는 걸 들었던 건데요. 재호는 왜 또 거짓말을 했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며느리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그게 들통이 나면서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전 모른 척 했습니다. 사연이야 어떻든 한 가족이 됐으니 허물은 덮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사망보험금에 남편이 남긴 유산까지 노리는 계모로 몰리다 보니 제가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괘씸하기만 했어요. 그들 말대로 정말 법적으로 해볼까라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법정 싸움이 다 뭐야. 걔들한테 그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어.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답이 바로 나오더군요. 그래, 내가 물러서자.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자식 이기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며 남편이 남긴 유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며느리들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저에게 서류를 내밀더군요. 전 며느리들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석이는 어디 갔어? 재호는 왜 얼굴도 안 비치는 거냐?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 아들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죠.
성민 아빠 해외 출장 중이에요. 이번 계약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래요. 그러니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들의 안부를 묻는 제게 돌아온 첫째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그 일 안 보시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예요. 제발 어머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배신감에 상처받았을 아들 생각도 좀 하시라고요. 네? 제게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여겨서였을까요? 두 며느리들은 아예 대놓고 막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주버님이나 그이한텐 연락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상처 들쑤셔봤자 서로 좋을 것 없잖아요, 어머니? 동서, 어머님도 그만한 눈치는 있으시겠지. 그만하고 가자. 아니에요, 형님. 이런 일은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세요. 아시겠죠? 마음 같아선 그 자리에서 며느리들 싸대기라도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도 힘들더군요. 며느리들은 그런 저를 두고 차를 타고선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첫 손자가 태어난 걸 축하한다면서 첫째 며느리에게 사준 차였죠. 전 그 차가 사라지는 걸 멍하니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 전 시댁이 딸을 데리고 종적을 감추었던 그날처럼 막막하고 아파서 딱 죽고만 싶더군요. 명호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졸지에 갈 곳이 없어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 살고 있는 친구 미애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듣고선 미애는 기가 막혀 하더군요. 아유, 어쩜 그리 못된 것들이 다 있니? 아니, 재석이 재호도 그렇지. 네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지 아빠 죽었다고 널 이렇게 과시를 해. 그러다 천벌 받지 천벌 받아. 미애 집에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면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넘기고 나니 당장 살 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기술도 일을 했던 경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명호가 그러지 말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 있으라니까.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너 설거지가 쉬운 줄 아니? 우리 나이엔 그것도 무리라고. 미애는 한사코 만류했지만 언제까지 친구 집에 얹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애 집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당장 기거할 곳이 필요했던 저는 거취를 제공하는 식당에 취업을 했습니다. 식당 뒤편에 딸린 작은 방에 기거하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설거지를 도맡아 했는데요. 나이도 나이지만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인지 어느 날부터 손목이 찌르듯이 아파오더군요. 파스를 붙여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생각에 병원 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죠. 병원 가면 분명히 검사를 하자고 할 테고 그런 목돈이 드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지금 제 처지로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고명옥 환자분! 간호사 선생님의 호명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고단했었던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던 거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섰는데요. 여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왔냐며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전 아픈 손목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리저리 제 손목을 만져보고선 진료 차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더군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사고를 당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니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손목을 다치신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딸을 안고 있다가 넘어져서 손목에 실금이 가서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거든요. 딸아이가 아마 4살 때였을 겁니다. 걷기 싫다고 안아달라며 떼를 써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다가 딸이 솜사탕을 보고 흥분하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었거든요. 전 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머리를 받치다가 그만 오른쪽 손목에 금이 갔었습니다. 그 사고로 한동안 깁스를 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아유, 저 선생님, 30년 전에 다친 것도 기록에다 남아있나 보네요. 전 의사 선생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싶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엔 대꾸도 않고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당황했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 손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엄마,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보고 엄마라고? 그럼 혹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주원이에요, 주원이. 제가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주원이라고요? 내 딸 주원이라고요? 네, 엄마 딸 주원이에요. 강주원.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생이별을 한 딸이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제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정말 주원이가 맞아? 내 딸 주원이가 맞냐고.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저 주원이 맞아요. 아유, 주원아. 아유, 내 딸 주원아. 진료실에서 한참을 주원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니 인매며 콧대가 죽은 지 아빠를 닮았더군요. 웃으면 반달이 되는 눈은 절 닮았고요. 움푹 패이는 보조개 역시 저와 판박이었습니다. 아유, 주원아, 널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시작인데요. 그동안 못다한 엄마 노릇 저한테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주원이는 괜찮다는 저를 한사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사위와 5살 손녀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장모님, 주원이가 장모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젠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평생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와,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나 너무너무 좋아. 그날 밤 주원이와 저는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성인이 된 후 주원이는 줄곧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고모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저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엄마와 생별하게 만든 할머니에 대한 미움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과를 하자 그 미움도 곧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원아, 미안하다. 그땐 내가 왜 그리 네 엄마에게 모질게 했는지 몰라. 아마 아들 이런 슬픔을 그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분풀이하고 싶었던 게지. 내가 참 못났었다. 나 때문에. 네가 엄마 없이 크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늘 마음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단다. 유언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할머니를 주원이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였으니까요. 주원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모질게 저를 내쫓았던 시어머니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또 떠오르더군요. 근데 엄마, 나 다니던 유치원 기억나죠? 거기 엄마 나 보러 온 적 없어요? 그러고 보니 주원이 유치원에 갔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 다시 연락하겠다던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주원이를 보러 몇 번 유치원에 갔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간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가 또 어떤 심수를 부릴지 몰라서 그냥 먼 발치에서 주원이를 지켜본 뒤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엄마가 날 보러 온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싶다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랬어? 주원이 너 엄마가 너 보러 간 걸 알았어? 엄마. 근데 내가 괜히 얘기를 했었나 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시더라고. 시댁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주원이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저와 주원이를 영원히 떼놓을 심산이었던 겁니다. 참 지독한 양반이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얘기 나오니까 한숨 나오죠. 난 할머니 용서했지만 엄마는 미워해도 돼요. 할머니, 엄마한텐 정말 잘못했잖아. 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컸을까 싶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젠 살아계시지도 않은 분이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 식당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동안 쭉 해오셨던 거예요? 딸의 물음에 재회의 기쁨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억울함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다 내 팔자지 뭐. 딸 버린 죗값이라고 해야 되나. 전 그동안 겪었던 일을 주원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다시는 딸 버린 죗값이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죗값은 엄마를 버린 그들이 받아야 해요. 아니다. 이렇게 널 만났으니 나 이제 여한이 없다. 다 부질없는 얘기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자들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딸이 제 편을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억울했던 그동안의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었죠. 주원아, 난 정말 널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잘 컸을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가 되더군요. 그동안은 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생이별했던 딸을 만났다고 생각하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장모님, 주원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장모님 억울함 다 풀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사위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 간부였습니다. 제가 재산을 양도한 과정이 협박에 의한 불법 같다면서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원이와 재호가 같은 대학 동기였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주원이가 재호 동기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3년 전 아버지를 잃었고 최근엔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아들이 재호임을 확신한 주원이는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갔다고 해요. 뭐라? 강주원, 네가 여긴 웬일이야?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처음이지 아마? 그래, 네가 동기 모임에 안 오니까 얼굴 보기 힘들었던 거지. 그런가? 야, 그래도 몇 번 모임에 나가긴 했는데 너 대학병원에 남았다는 얘기도 듣고. 나도 네 얘기 찐하게 들었다. 우리 엄마한테서.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엄마한테서 내 얘기를 들었다니? 왜?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어? 하긴 사람이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 아이, 주원이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 내가 너 같은 애랑 얘기를 하는 걸 하려니 한심해서 그런다. 한심해서.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주원이가 재호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원이 얘기를 다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주원아, 방금 네가 얘기한 게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재호, 너 설마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 같은 거 하려는 거 아니지? 그래. 너한테는 변명같이 들리겠다. 그런데 나 진짜 몰랐어. 저 와이프 얘기론. 그래. 네 와이프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버지 사망보험금하고 유산 상속받은 걸 챙겨서 떠나셨다고. 뭐? 그동안 형이랑 나 키우느라 지긋지긋했다고 하시면서 그 돈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하셨다면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지. 그럼 넌 네 와이프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나도 처음엔 황당했지. 그런데 엄마가 전화번호까지 바꾸시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 재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원이도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네 형은? 형도 몰랐던 일이야? 엄마가 사라질 때 형은 해외에 나가 있었어. 사업 때문에 출장 중이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형도 많이 놀랐었지. 그래, 일단 너나 형이 몰랐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엄마를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난 그러려고 했지. 근데 형이 반대하더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형수 얘기론 엄마가 집까지 팔고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형이 그러더라. 괜히 우리가 엄마를 찾으면 엄마 마음만 더 아프시지 않겠냐고. 형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사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나도 많이 힘들었어. 난 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우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구나 싶어서. 주원아, 이 나이가 됐는데도 엄마가 없다고 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있지? 엄마 이야기를 하며 재호는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런 재호의 모습을 보다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군요. 그런데 주원아, 넌 우리 엄마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혹시 너 알아? 재호의 눈물에 주원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 딸이라는 것과 우연히 절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주원이 네가 우리 엄마 딸이라고? 야, 어쩌면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다 있냐? 진실을 알게 된 재호는 당장 저를 만나야겠다며 주원이를 졸랐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재호가 형 재석이를 데리고 주원이 집에 왔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니. 아니다. 아니야. 재석이와 재호는 보자마자 용서해달라며 절 끌어안고 울더군요.
용서라니요. 아들들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봄날의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민이 엄마 말만 듣고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오해는 이랬습니다. 남편 친구 아들 중에 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친구가 아들 보험에 가입을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던 건데요. 남편의 장례식장에 와서 남편 친구가 재석이에게 그 말을 전했다고 해요. 장례식 후 재석인 보험에 대해 동생 재호에게 알렸던 거고요. 그 통화를 둘째 며느리가 엿듣고 제멋대로 시나리오를 만든 거였죠. 엄마, 형하고 저는 엄마가 안정되시고 나면 그때 말씀드리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들이 제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험금까지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난 1원도 안 가져갔다. 며느리들의 거짓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아프셔? 공항에서 아무리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안 받으시네. 그게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어머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고 떠나셨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떠나시다니. 뭐 그러실 때도 됐지. 그동안 친아들도 아닌데 당신이랑 서방님 키운다고 힘드셨다지 뭐야. 떠나시면서 이젠 당신 인생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설마 어머니 그러실 분이 아닌데 당신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라니. 당신 내 말 못 믿겠으면 서방님한테 당장 전화해봐. 동서 얘기론 서방님도 어머님 소식 듣고 지금 멘붕이라던데? 재호 역시 아내로부터 제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얼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도 되지 않고 살고 있던 집마저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자 며느리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엄마, 정말 그 사람이 이런 거짓말까지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성민이 엄마가 씀씀이가 예쁘긴 해도 이렇게까지 저를 속일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진실을 알게 된 두 아들은 당장이라도 이혼하겠다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재석아, 성민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는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우선은 성민이 애미 얘기부터 들어봐야지. 재호 너도 마찬가지고. 전 화가 난 두 아들을 우선 진정시켰습니다. 재석이와 재호는 제 말대로 일단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노라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 두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허영심이 많았던 첫째 며느리는 투자 사기꾼에게 속아서 재석이 몰래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카드 빚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섰던 탓에 집을 날린 위기였는데요. 제게 빼앗은 돈으로 빚을 겨우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돈이 생기자 또 투자한다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기꾼에게 속아 그 많던 돈을 날리고요. 빚까지 진 상태였다고 해요. 재석이는 첫째 며느리에게 당장 헤어지자며 이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싹싹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둘째 며느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재호와 결혼할 당시 며느리는 아버지가 유명한 한정식집 사장이라고 했었거든요. 재벌이나 정치인이 드나드는 그런 한정식집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혼 후 알고 보니 동네 작은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호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남편도 저도 재호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나 싶었죠. 어머니, 제가 오죽하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저희 아빠 작은 식당 하는 거, 저 전문대 나온 거 어머니가 눈치 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 며느리가 주원이 집으로 절 찾아왔더군요. 전 용서라도 빌려고 왔나 싶어 거실로 들였는데요. 글쎄 냉큼 앉아서는 엉뚱한 하소연을 늘어놓는 겁니다. 뭐야? 내가 너한테 눈치를 줬다고? 어머니, 원래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상처 받은 사람만 아픈 거죠. 그래서 네가 나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어머니, 제가 거짓말한 건 뭐 죄송한데요. 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네가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화부터 내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어쩜 그런 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이도 어머니에게 용서 빌라면서 화부터 내던데. 트치, 왜 내 얘기를 안 듣는 거야 다들?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병원에서 언제 돌아왔는지 문을 열고 들어서던 주원이가 냉큼 달려오더군요. 누구? 아, 생이별 했다던 어머님 따님이신가 보네. 당신 우리 엄마한테 용서를 빌려온 게 맞아? 용서 빌려온 거 맞냐고. 어머, 초면에 웬 반말일까? 그럼 이 정도면 용서를 빈 거지. 뭐,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야 해? 조금의 반성도 없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도 화가 치밀더군요. 가라. 나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 아, 어머니,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며느리는 서슬시퍼런 주원이의 말에 꼬리를 내리고 가버리더군요. 뒤늦게 귀가해서 전말을 전해 들은 사위는 며느리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들이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호 역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엄청난 거짓말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재호도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요. 며느리는 제게 빼앗아간 돈 모두를 고스란히 내놓아야 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야 했죠. 전 집도 아들 둘도 되찾았지만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며 홀가분해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달리 먹기로 했습니다. 악연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 악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잃어버렸던 딸도 되찾고 두 아들도 얻었으니 저처럼 자식 복 많은 사람도 없다 싶네요. 재석이와 재호, 주원인 정말 친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다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요. 사위와 손녀까지 덤으로 주신 인연 소중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